안녕하세요. 이덕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산재고용보험 정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수, 어떻게 발치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란 우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공제한 총 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받는 급여 중에 비과세를 뺀 이 부분이 보수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보수는 우리가 예전에 그 산재고용보험의 정산 단위가 됐던 임금보다는 좀 큰 개념입니다. 여기 안에는 임금 외에 복리후생적 성격, 딱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어떤 급여까지 모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의 개념은 임금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건설회사의 본사의 산재 고용보험에 들어가는 보수 발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특히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급여 총액과 공사 원가 명세서에 나와 있는 보수의 금액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매달 납부했던 원천징수 확인원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본사에 근무했던 분들에 대한 급여를 정리하고 현장에 근무했던 급여를 정리하고 본사와 현장을 왔다 갔다 했던 분들에 대한 급여를 구분해서 구분하고 해외 현장,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현장에서 현장 채용직으로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각각 원천징수 확인 부분이라든지 현장별 근로자 근무 내역을 가지고 분류를 하시면은 이 부분은 바로 그냥 그대로 보수를 해서 본사의 산재고용보험 납부 포트로 들어가면은 바로 보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현장에 산재고용보험료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보수도 있지만은 쉽게 파악하기 힘든 우리 협력업체의 보수를 파악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협력업체 보수, 특히 현장 산재 고용보험에 들어가는 보수를 발치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회사 중에는 건설만 하는 회사도 있지만은 건설회사 안에 제조도 하는 회사도 있고요. 건설회사 안에 프렌트업 하는 회사도 있고, 건설회사 안에 백화점이 있는 회사도 있고, 이렇게 한 회계 안에 여러 업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설회사인 경우에는 일부는 부가고지가 되고요, 일부는 자진신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은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설 본사의 산재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를 구분하기 전에 먼저 부가고지 사업장이 있다라면은 그 근로자의 현황도 따로 이렇게 빼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공제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면 적용 제외자. 자, 산재 고용보험을 아예 혜택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리스트도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분들이 대표이사나 비상근 임원, 사회이사, 휴업 휴직자나 산전은 휴가자나 외국인이나 노조 전임자, 이런 분들은 산재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고용보험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노조 전임자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에는 안 되는데 고용보험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반드시 별도로 구분해 놓으셔야 되고요. 외국인 체류 자격에 따라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체류 자격에 따라서도 별도로 구분해 놓으셔야 되고요.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실업급여는 해당이 안 되는데 고용안정및 능력개발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분들의 리스트도 별도로 적용제에 뽑아 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산전은 휴가자 및 휴업 휴직자, 산재보험은 안 되는데 이제 고용보험은 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본사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각 근무처에 따라서 보수를 발치해놨다 하더라도 별도로 이렇게 적용 제외되고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분류를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총합 납부할 때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는 부분을 정확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 발치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놓으셔야 될 게 비과세. 비과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비과세 부분을 잘못 적용시키면은 전부 보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재고용보험료를 많이 내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와 비과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받고 있는 정기적 급여 항목이 기본급도 있고 직무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대부분 다 보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해외 현장이 많은 경우에 해외에서 받는 급여 중에 3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현장 근무자 중에 총 급여 중에 비과세 금액을 별도로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해외 근무자들은 산재보험은 적용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우리가 속지주의를 하기 때문에 해외 현장은 산재보험이 국내 현장보험이 안 되고 고용보험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만 별도로 보수를 발치해야 되는데, 발치할 때 비과세 금액은 300만 원까지는 별도로 공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0대 10만 원 비과세 발치하는 거, 그 다음에 혹시 회사에서 양육수당,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주는 양육수당이 10만 원 있다면 그것도 별도 비과세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이라든지 성과금이라든지 연차수당이라든지 건강검진비 다 이거 보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보수 금액에 합쳐 놓으셔야
보셔야 되고, 단 회사에서 어떤 직무자가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후배나 어떤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와 관련돼서 강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수당을 주는 경우에는 이것도 보수에 들어가지만, 업무와 무관한 어떤 강의를 했다, 그거에 따라서 보수를 줬다면 그거는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공로금, 경로금, 예를 들은 거 이런 거 있겠죠. 뭐 어떤 부서가 수주를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막 포상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업무와 관련된 포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업무 관련성이 없는 포상금,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서 회사의 명예를 높였다든지, 그래서 어떤 포상금을 준다, 이런 거는 업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수와 비과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분류를 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본사의 산재 고용보험이 아닌 현장의 산재 고용보험에 들어갈 보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외주비입니다. 외주비는 우리 원도급 회사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공정을 따로 하도급 주는 경우, 그 하도급 회사한테 주어졌던 총 공사 금액이 외주비로 이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총 금액에 해당되는 외주비의 일정 보수를 발치해 갖고 건설 산재 고용보험에다 반드시 보수를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밑에 협력업체가 우리 현장에 들어와서 보수를 얼마나 줬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결산서라든지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는 이렇게 보지 못하는 상황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도급 준 경우에는 30%만 보수로 인정해라. 예를 들어서 100억을 만약에 외주비로 줬다라면 거기에 30억은 그냥 보수로 봐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주비 항목 중에 공사성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의 30%를 반드시 현장 산재 고용보험 보수에 발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회사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주업체 한 10군데 중에 5군데는 보수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5개 회사는 정확하게 우리가 보수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 현장에 알 수 만약에 있다라면은, 그럼 5개 현장은 회사의 거는 정확히 들어간 보수를 발치하고, 5개는 우리가 그 보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국가가 지정하는 하도급 노무 비율을 곱해서 합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냐?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전부 보수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확인된 보수를 넣어야 되고요. 만약에 100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를 한다면 100군데 모두를 국가가 지정하는 하도급 노무 비율을 30%를 곱한 금액이 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외주비 때 굉장히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은,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외주비 개정안에 굉장히 다양한 그 항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뭐 설계 용역이나 측량이나 계측비나 이런 것도 외주비로 계약을 해서 외주 개정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인해 보지 않고 외주비 총 계정 금액을 다 긁어 와서 거기에 30%를 납부하면은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측이나 용역이나 그 다음에 측량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기 때문에 외주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갔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어느 부서에서 계약했냐에 따라서 외주를 인식하기도 하고 이걸 용역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항목에 따라서 청구에서 분류해서 발췌해내면은 그 부분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항목이 재료비인데요. 이게 가장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엘리베이터 계약했고 에어컨 계약을 했고 가구나 그 다음에 가설재 계약, 이거 분명히 우리는 재료를 사온 건데, 그래서 재료를 사왔기 때문에 구매부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회계에도 반드시 이게 매출 원가상에 재료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 재료비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이 근로복지공단이 볼 때는 이거 도급으로 외주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럴 때 가장 많이 그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재료비 계정에 있는데 이 거래업체에 있는 계정 안에 있는 업체가 건설회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주장을 할 때 건설회사랑 계약한 거는 도급계약이지 이건 구매계약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재료비에 있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들을 외주로 인식을 하거든요. 이 인식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현장의 산재 고용보험에 보수를 발췌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30%를 보수로 와야 됩니다. 재료비 부분 중에 외주로 인식되는 부분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중에 산재 고용 실사를 할 때 보험료 추징 금액이 늘어나기도 하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재료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인식은 건설회사에서 재료는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다 사람들이 와서 설치를 하지 단지 물건만 놓고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다 도급이다 이렇게 보는 약간 논리의 비약도 있지만은, 이렇다 보니까 재료비 안에 우리가 정산을 할 때 이거는 재료적인 것보다는 설치 공사성이 많기 때문에 외주로 가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보험료 정산할 때 반드시 그거는 외주 항목으로 갖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30%를 보수로 발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우리가 안 냈을 때 나중에 보험료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념하셔야 되고요. 복리후생비 개정, 이 복리후생비 개정에는 본사의 산재 고용보험에도 해당이 되고 건설 현장의 산재 고용보험에도 원가명세상에도 복리후생비가 있고 손익계산에도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들이 건강검진비 같은 게 있죠. 우리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반 건강검진이 아닌 뭐 돈을 더 들여서 뭐 대학병원이든지 좋은 데 가서 어떤 건강검진을 할 때 추가로 이제 이렇게 지원해주는 금액도 이것도 복리후생비로 지원했지만은 세법상 보수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복리후생비 안에 건강검진비라든지 학자금이 있다든지 포상금 피복비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어떤 사이버머니라든지 관계시설 이용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리조트가 있다 그러면 리조트 이용권을 뭐 준다든지 이런 것들 다 모두 복리후생비거든요. 이것도 보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복리후생비 개정이 있다라면은 반드시 발치해서 해당 포트 본사에 해당되는 복리후생비문은 본사 산재 고용보험에 들어가야 되고, 현장과 관련된 복리후생비문은 현장 산재 고용보험의 보수로 반드시 이것이 편입이 되어야 보수 누락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복리후생비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인데 잠깐 좀 설명드리면은 현물식대 같은 경우는 복리후생비를 지어주는데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되고요. 차량 유지비도 월 20만 원까지, 출퇴근 보조금도 해당이 되고 쭉 이렇게 도표 나온 부분들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이 복리후생비에 해당이 되고 안 되는 부분에 따라서 보수 부분이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도표를 좀 참조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수수료 개정에서도 이제 보수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지급수수료 개정안에는 특히 현장의 지급수수료 개정안에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 성격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기 보면은 뭐 안전관리 설치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적용안에 보면은 시공, 공사, 설치, 해체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뭐 철거비라든지 모델하우스비라든지 작급 외주비라든지 이런 항목들로 들어가 있는 지급수수료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공사성 성격의 보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치를 해야 되는데 지급수수료 안에 따라 이걸 발치를 안 하게 되면은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용역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부분도 수수료이기 때문에 지급수수료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신 분들을 별도로 보험가입을 따로 하셨다면은 우리는 보험료 대상이 안 되는데, 만약에 들어온 분들의 회사에서 파견 보낸 이분들에 대한 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안 했다라면은 이 대상자들도 도급계약으로 인식을 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 산정을 할 때 이 지급수수료 개정 안에 용역회사랑 계약했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회사의 보험가입 증명원을 확인하셔갖고 보험가입 증명이 있다라면은 빼야 되지만은 만약 없다라면은 그분들의 보험료까지도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수로 반드시 발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폐기물을 직접 해체하고 실어서 가져가는 거, 이거는 말 그대로 폐기물 처리를 하지만은 공사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도급자가 보수로 발치해서 보험료를 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 해체해 놓은 다음에 폐기물 나온 것 쓰레기만 치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치워주는 경우는 이건 용역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폐기물 처리된 거는 우리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는 구조물을 해체해서 모두 치워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건 해체 공사이지 사실은 폐기물 처리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공사로 인식해서 이건 또 우리가 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현장 산재 고용보험 안에 반드시 보수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개발비가 있는데요. 우리 자산 개정에도 있고 손익계산 개정에도 있는데 우리 건설회사에서도 연구소라는 데들이 있거든요. 교육훈련이라든지 연구소 이런데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는 안 들어오고 별도로 자산 개정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보수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진신고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개발비가 있다라면 여기에서 별도로 보수를 확인하셔가지고 이거는 본사, 건설, 산재보험에 반드시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보수
보수비, 말 그대로 이제 현장 산재 고용보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어주게 되면은 그 각 건물의 공정별로 하자 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간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자 보수비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하자 보수비를 공사 원가에 반영을 시켜서 당해년도 하자 보수 충당액으로 설정을 해서 원가로 포함을 시켜서 그거를 보수로 갖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내는 데도 꽤 많습니다. 어떻게 안 내느냐? 이 하자 보수에 대한 비용을 사실은 원가기 때문에 공사 원가로 가야 되는데 손익계산서상에 우리 본사의 비용으로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는 하자 보수 충당 부채로 이렇게 계정을 이렇게 분개해 놓게 되면은 발생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채 계정으로 하여 있기 때문에 보수 발치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손익계산상에 하자 보수비를 개정해놨고 부채상에 충당 부채를 해놨다라면은 이거를 원가로 갖고 와서 당연히 현장의 산재 고용보험 납부 대상 보수로 발치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관리비 개정 안에 보면은 안전관리비자의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관련된 공사성 성격의 보수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보수도 반드시 보수로 인식을 해서 현장 산재 고용보험 납부에 포함시키셔야 된다. 안전관리비 중에 안전감시단 비용이 있는데요. 우리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 법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될 대상 안전관리자가 있고 또 안전관리를 좀 더 촘촘히 꼼꼼히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자 외에 별도로 안전감시단 용역회사를 써서 안전감시 업무를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경우는 안전감시단 회사에서 보험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회사는 이거 보험료를 안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감시단의 고유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일부 안전시설물들을 설치 해체하는 업무까지 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맺었다면 이건 도급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도급자가 보수로 발치해서 보험료를 내야 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수 발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건설회사는 표에서 보듯이 건설 본사 산재보험, 건설 본사 고용보험, 건설 현장 산재보험, 건설 현장 고용보험 이렇게 네 분면으로 돼 있습니다. 이 네 분면 중에 특히 건설 현장에 해당되는 보수 이거를 결산서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상에 각 계정별 원장상에서 보수로 누락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서 빠지지 않도록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 부분 때문에 건설회사가 정사한테 많이 추징을 받는데 우리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본사 근로자들, 본사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소장님들이나 거기 공무, 안전,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공사팀에 있는 본사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예전에는 2008년도 이전에는 건설 현장 고용보험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본사에 있는 분들의 고용보험도 본사의 고용보험으로 납부하도록 2018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시면 나중에 연체가산금 묻습니다. 왜 무냐? 보험료율은 고용보험료율은 현장이나 본사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했으면 됐지 누락시킨 것도 아닌데 왜 나중에 가산연체를 묻느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 현장에서 납부를 하지 말고 본사에서 납부해야 되는데 안 냈기 때문에 누락이 돼서 여기는 누락된 거는 가산연체금이 붙고 추가로 납부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건설 현장에서 납부했으니까 추가로 납부한 거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줄 때는 환급에 대한 약간의 이자만 주거든요. 이게 상계 처리하다 보면은 가산연체금이 훨씬 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막대한 금액을 추징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 발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다 설명을 드렸지만은 마지막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본사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은 반드시 우리 본사 고용보험에 포함시켜서 납부하셔야 된다. 요거를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설업 고용산재보험의 보수 발치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조금 자세히 살펴보신 후에 보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